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 나이 32에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지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제 인생이 흘러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을 줄 알았던 시댁이었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 자리에 새 시어머니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사실 새 시어머니가 있는 건 별로 문제될 게 아니었지만 문제는 새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새어머니를 소개받지 못했던 터라 결혼 후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실 남편은 새어머니를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하다며 늘 경계의 대상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새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죠. 네 어머님들 사람이다. 준성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깍듯이 시어머니로 모셔. 아마 준성이가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 우리 집안에 대해선 낱낱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기어이 이 여자와 살림을 차리셔야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보셨죠? 제가 당신 없으면 준성이한테 어떤 괄시를 당하는지. 그래도 내가 지혜비랑 살려고 하는 여자인데 어쩜 버릇없게 저러는지. 너 이 녀석,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래도 네 새어머니인데 앞으로 예의 차리고 대접해. 나랑 사는 여자니까. 아버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죠? 진짜 수정이 보기 부끄럽네요. 저 여자 제대로 된 각오도 모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아무 여자하고나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최악이네요. 제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요? 그냥 당신을 사랑한 것뿐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괄시를 당해야 하다니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내가 준성이 따끔하게 가르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요. 너 다시 한 번만 이따위로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절대 본인의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워낙에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셨기에 남편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 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숨이 막히게 저를 가만 놔두질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싫어하니 나라도 잘하자 싶었지만 아주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어머님 때문에 고단하였어요. 내가 아무리 두 번째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너 나한테 잘해야 한다. 지금 네 시아버지랑 나랑 살고 있잖니. 아무리 준성이가 날 무시한다 하더라도 너까지 그러면 안 돼. 너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준성이도 내 꼴 보기 싫은데 왜 아버지한테 대적하지 못하겠어? 이게 다 돈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분위기 파악 잘하고 나한테 잘해. 막말로 내 한마디면 준성이도 나가리 되는 건 한순간이야. 그 정도로 너네 시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명심해라. 저야 뭐 아버님이 그러시라고 하면 그러는 거죠. 제가 힘이 있나요? 저 역시 집에 분란 만드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너와는 말이 좀 통하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패션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거든. 너 신혼여행 갔다 오는 날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베고 온 스카프 있지? 그것 좀 가져와. 내가 내일 여고 동창 모임을 가는데
그걸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설마 치사하게 싫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 그 가방이랑 같이 가져와 봐. 스카프랑 가방이랑 아주 세트로 어울리더구나. 나같이 엘레강스한 여자한테도 딱일 것 같아. 사실 시어머니든 아니든 저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와 살고 있는 분위기도 했고, 저 역시 저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었죠. 가뜩이나 당황스러운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샘내하며 본인이 가지기를 원하셨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했어요. 매번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매번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기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스카프요? 제 생일에 친구들이 선물해 준 거라서 좀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 사다 드릴게요. 너, 날 그지 취급해? 너도 지금 내가 첩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거 좀 시어머니가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해? 아니요, 오해세요. 거절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 사다 드린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언짢게 생각 마세요. 그게 그거지. 싫다는 거 우회적으로 돌린 거 아니야? 내가 준성이 진짜 엄마였어도 그랬을 거냐? 아주 영악하네. 준성이가 날 무시한다고 너까지 게 날 무시해? 나 네 시아버지랑 살고 있는 여자야. 네 시아버지 내 말 한마디면 준성이고 뭐고 다 손절하실 분이라고. 알겠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해봐야 할 거다. 내가 그런 건 못 참거든. 그때부터 제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에서 경계 대상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저를 마음대로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다 되어서 아버님 아이를 임신했던 것이었어요. 남편과 전 경악스러웠고 아버님도 난감해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본인의 핏줄이니 허허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 저에게 더욱 시어머니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앞날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낳아드릴 테니 여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몸만 부대끼고 사는 것보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저희가 더 돈독해지지 않겠어요? 나중에 준성이가 절 어떻게 대할지 뻔히 아는데 저도 제 편 하나 듬직하니 낳아야죠. 그러니까 나이는 많고 노산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출산할게요, 여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당신 나이도 있고 사실 아이들 보기도 부끄럽잖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또 준성이 저도 있는데. 그럼 제가 평생 그냥 여보 옆에서만 살다가 혹시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준성이한테 바로 팽당해야 되겠어요? 당신도 절 그저 그런 여자로 보신 거죠?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알겠어요. 그래도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오해 말구려. 일단 태교에 전념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힘을 얻고 어머님은 기세등등해져만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를 종부리듯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임신한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여기시며 저에게 잘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점점 강도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너 지금 일 끝났지? 우리 집 올 때 그 시장에 들러서 핫도그랑 공갈빵 좀 사다 줄래? 너무 먹고 싶은데 사올 사람이 있어야지. 아, 저 오늘 야근이라 죄송해요. 내일 사다 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회사 스케줄상 절대 집에 일찍 못 가거든요. 내간이 진짜 시어머니였어도 이럴 거야? 이러니까 네가 날 무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너네가 너네 시아버지 애를 가졌는데도 이럴 거냐? 안 되겠네.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 니네 시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만 안 둘 거야. 아니요. 사정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역시 그동안 수많은 것들 때문에 쌓여있던 터라 어머님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머님은 더욱더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없는 사실을 다 고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와 계셨거든요.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 남편과 시아버지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었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니, 말도 없이 저희 집엔 왜? 아, 설마 어머님이랑 아버님 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니네 시엠을 가차없이 무시할 수가 있어? 그건 날 무시하는 거다. 게다가 홀몸도 아닌데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걸 네가 매몰차게 뿌리쳤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시애미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보, 그만하세요. 아유, 저야 이런 대접 익숙하죠. 근데 뱃속에 여보 아이까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네가 진짜 시어머니도 아닌 게 왜 이렇게 부려먹냐고 전화로 소리 질렀다는 게 사실이야?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야근하니까 못 들린다고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아버님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다짜고짜.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아버지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요. 저 여자 미신한 건 한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요? 아이고, 이보세요. 당신 있는데도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그러는데 저랑 둘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하도 흥분했더니 배도 당기는 것 같고 너무 힘드네요. 제가 가뜩이나 노산이라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불리하니까 나이 쉰에 임신한 본인을 들먹이며 시아버지에게 울먹이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화를 내며 이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의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뺨을 날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한 하루였고 저 하나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그냥 사다 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여자 진짜 능그렁이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홀렸는지.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 솔직히 난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래도 아버님이랑 이렇게 되는 건 옳지 않잖아. 괜히 여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진짜 속상하다. 됐어. 내 가족은 너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아버지도 지금 나고 뭐고 눈에 안 보일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애써 남편은 저에게 위로해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혼자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중에 와 계셨던 거라 한참 전에 와 계신 것 같았고
제가 없는 집을 오히려 바랬다는 것처럼 제 방 이곳저곳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나고 황당했는데 제 인기척에 놀라셨는지 기겁을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제 방에서 지금 뭘 하신 거죠? 아유, 놀래라. 야, 너 인기척 좀 하고 다녀. 애 떨어질라. 아,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훈계 말씀 하나 전하러 왔다. 비밀번호야, 너네 시아버지가 알고 있잖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웃긴다 너. 훈계요? 아니, 그건 그렇고 얼른 나가주세요. 여기 제 방이기도 하고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이걸 그냥? 일단 그냥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할게. 어차피 길게 말해봤자 너랑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너 그날 봤지? 너 내 눈 밖에 나는 순간 네 남편이고 너고 바로 연 끊기는 거야. 너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얼마나 빠져있는 줄 아니? 그런데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란 말이야.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거 안 피곤하세요? 어쨌든 그날 언짢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어머님도 이제 없는 말 지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때문에 제 남편이 아버님이랑 손절하는 걸 원치 않아서 이렇게 제가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아마 어머님께 먼저 손 내미는 마지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저도 정말 안 참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나 뱃속에 니네 시아버지에 임신했어. 준성이랑 똑같은 핏줄이 자라고 있다고. 네가 그러면 네 남편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한순간이야. 역시나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저희 집을 나섰고 시어머님이 저희 집을 나서고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스카프며 작은 가방 그리고 보석들이 하나둘 없어진 것이랍니다. 다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 출장 갈 때마다 외국에서 사모은 값비싼 보석이며 장신구들이었어요.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니 의심될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제가 하고 다니는 차림새에 관심이 많으셨고 항상 대놓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었으니 의심할 만하였죠. 그래서 전 그냥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 물건에 손대셨나요? 아니, 혹시 제 물건 보셨어요? 그날 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에 다 없어져서요. 너, 그 뜻 뭐야? 지금 내가 네 걸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니? 이거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야? 여보, 아유, 억울해. 너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너네 시어머니 임신했는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너네 시어머니 속을 긁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다녀가신 뒤에 제 물건들이 거의 없어져서 그냥 어머님께 보셨냐고 여쭈러 온 거예요. 그게 저보고 훔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아휴,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이건 아닙니다.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제 물건 맨날 탐내하시고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지야? 네 시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 내가 왜 네 물건을 탐내니? 너 아주 말 웃기게 한다. 어머님,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친정엄마가 유품으로 남겨준 반지도 있어서 그러니깐요. 네? 촌스럽게 유품은 무슨? 예. 아니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 아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요. 그만 가렴. 그래,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돌아가거라. 설마 니 시애미가 이런 걸 훔칠 리가 있겠어? 너도 오해하는 거야.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못하겠다마는 어머님 정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시는 게 대단하네요. 언젠가 밝힐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집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제 심증일 뿐이니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닥달할 순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한답시고 모든 걸 구매해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남겨준 유품은 대신할 수 없기에 마음이 많이 아파왔고 정말 시어머니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휴, 그 여자 손버릇 진짜. 예전에 돌아가신 엄마 물건에도 손대더니 이제 하다하다 네 물건까지. 대단하다 진짜. 내가 다시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미 아버진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아무것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 너가 이해해. 아니, 어떻게 그걸 가져가? 어쩐지 나 일 갈 때 우리 집에 와 있더라니. 솔직히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잖아. 자기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면 뭐해? 어차피 그 여자가 길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거기에 우리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준 다이아 반지도 있는데 진짜 너무 화난다. 이제 그 여자 절대 어머니 취급해주지 않을 거야. 정말 어른 같지도 않으셔. 진짜 아버지가 더 나빠. 아, 왜 그 여자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은 꼭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증거를 잡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더 어머님 집에 방문하게 되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머, 또 왔니? 그렇게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요새야 정신이 들었구나. 너 마침 잘 왔다. 나 옷 좀 사러 가야 하는데 네가 좀 골라줄래? 그래도 네가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안목이 좀 있잖니. 아무리 임산부지만 아무거나 입을 수 있어? 네가 하도 나보고 도둑이니 어째네 하면서 난리통을 치고 가는 바람에 네 시아버지가 내가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카드를 주셨지 뭐냐. 이제 알겠지? 네 시아버지는 나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다는 걸.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어머님, 지금 막달인데 거동 괜찮으세요? 저야 뭐 괜찮지만 어머님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리고 그땐 저도 흥분을 해서 어머님께 막말한 거 죄송해요. 그렇지만 어머님도 저에게 솔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네. 일단 나 쇼핑하는데 네가 좀 골라줘야 하니까 같이 가자. 며느리가 이 정도는 노릇은 해야 며느리예요. 그리고 임신했어도 거동 괜찮아. 네가 날 보필할 건데 뭐. 그러니까 얼른 카드 쓰러 가야지. 가자. 그렇게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신둥이 가진 시모와 외출을 나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지금 이 기회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 반지를 찾고 싶었지만 그래도 만삭의 몸이니 미운 건 있고 어머님을 따라 이리저리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쇼핑을 하면서 어머님께 솔직하게 물어 반지만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사코 아니라고 하길래 저 역시 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주저앉게 되었고
뒤이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전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진통인가 하면서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얼른 구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태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얘, 응급차 좀 불러라.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프거든? 예정일 3주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불러. 어머, 괜찮으세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 저 좀 잡아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어쩐담? 시모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오게 되었고, 그 길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어머님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밖엔 저와 제가 연락한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무사히 받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랄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노산의 고령이라 너무 걱정했는데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건 낳은 건데 뭘 드셨는지 뱃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처 급한 자연분만이라 관장을 하지 못해서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것 좀 보세요. 의료진 따라 수술실에 들어선 순간 충격적 실체에 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어머님이 아이를 낳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뱃속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친정엄마가 물려준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온 그날 제 방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저의 인기척에 놀라 그 반지를 삼켜버린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 말이죠. 전 그걸 보자마자 시댁으로 향했고 시어머니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희 집에서 가져간 저의 장신구며 보석들이 어머님 장롱 안에 거의 모셔져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심증뿐 아니라 물증까지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과를 하면 한 번은 눈 감아주려고 했었어요. 아버님 아이까지 낳은 마당이니 앞으로 얼굴을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것보다 차라리 훌훌 털어버리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안 훔쳤다고 그렇게 우기시더니 지금 어머니 방에서 나온 제 장신구들이에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제 친정어머니 유품까지 어떻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신 분이 도둑질을 하다니 애가 뭘 배우겠어요? 어이없네요. 너 내 방을 뒤졌다는 거냐? 이걸 확 그냥? 시애미가 네 물건 좀 빌려다 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날뛰어? 그리고 니네 친정엄마가 물려준 유품 그거 나도 가족인데 같이 좀 하면 어때서? 정말 너도 별걸 가지고 그런다. 훔친 게 아니라 너한테 빌린 거야. 내가 다 하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러지 좀 마라. 나 몸 풀어야 돼. 네가 애를 낳아보길 했어? 어디 시어머니 애 낳은데 쫓아와가지고 따져대? 여보, 얘 예의 없는 것 좀 보세요. 진절머리 난다니깐요. 아니, 새아기 말이 진짜야? 당신 그렇게 안 가져갔다고 하더니 당신이 가져간 거였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훔쳤으면 어서 사과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요. 아니, 그리고 뭐가 아쉽다고 새아기 물건을 훔치는 거야? 여보,
저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실래요?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요. 저 좀 내버려 둬요. 당신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네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왜 이해를 못 하시고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잖소. 그러니 당연히 잘잘못을 따져야지. 새아기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도 당황해서 시어머니에게 캐묻는 순간 더 반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본인 잘못이 없다고 계속 우기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 이후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시아버지와 새로 태어난 아가의 친자 검사를 한 종이었어요. 처음부터 새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남편이었고 우연히 밤에 시댁이 방문할 때 대문 앞에서 웬 외간 남자와 쏙닥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으로 남편은 시어머니 몰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버님께 상의하여 일을 진행시킨 것이었고 친부인 아버님의 동의도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와 혼인 생활 중 나름 의심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은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아버님과 친자가 아닐 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아버님은 그걸 보자마자 충격으로 잠깐 기절을 하셨고 남편과 전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거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딱 봐도 우리 집에 돈을 보고 들어온 게 확실했었죠. 당신 이거 다 사기죄야. 알아? 아니, 너 감히 나 몰래 친자 검사를 내? 내가 널 사전에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절연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언젠간 네가 화근이 될 줄 알았어 아주. 너네 아빠랑 나랑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놈의 남 탓 좀 그만하세요. 본인이 훔치고 본인이 사기치고 왜 남의 탓을 하나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벌 받을 거 달게 받으시고 제발 뉘우치세요. 아기 낳고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누가 훔치고 싶어서 훔쳤대? 나 너네 아버지랑 틀어지면 니들 가만 안 둬. 끝까지 부자인 아버님을 놓진 않으려 하네요. 인생 그렇게 살고 싶나 싶은 게 이젠 안쓰러워지려고까지 해요. 네가 뭔데 날 안쓰러워해? 니까지 있게. 난 니네 시아버지 만나 이제 인생 완전히 바뀐 여자라고. 그건 착각이죠. 이제 버림받고 벌 받을 건데 아직까지 당신이 아버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빌미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려 했고 나중에 아버님의 재산 중 일부를 본인이 취할 속셈을 했던 거죠. 아버님은 사기죄와 위자료 소송을 하였는데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캐고 더욱더 놀랄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전남편과 깨끗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였고, 전남편이랑 저희 아버님의 재산을 꿀꺽하려고 작당 모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의 전남편도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사기죄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허술한 호랍인 줄 알았지? 아무리 우리 아들이 믿을 종자가 못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뱃속 아이도 내 아이면 내가 책임지려 했는데 당신은 믿을 종자가 못 되었어. 이제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늦은 나이에 만나 그래도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해서 잘해주려 했건만 당신은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 여보, 미안해요, 정말. 아니, 내가 한순간에 실수한 거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압박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건 당신이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해해줘요. 그런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를 가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주 주책 바가지들이 따로 없지. 나 역시 주책이다 싶었지만 사기를 치려고 하면서 그렇게 주책을 떨어댄 당신들이 어마무시하게 웃긴다는 것만 알아도 두고 보라고. 도둑질에 남의 마음 먹고 아버님을 홀리기까지. 정말 당신은 양심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벌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의 것을 탐내지 좀 마세요. 본인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이 50이나 먹고선 그러고 살고 싶나? 당신이 낳은 아이만 불쌍하네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는 사기꾼에 이제 엄마는 깜빵에 가야 하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깜빵을 가긴 누가 가? 내가? 절대 안 가지? 니네 시아버지가 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시어머니는 법을 어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어요. 제 물건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이 됐고, 저희 시아버지에게는 혼인 빙자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몸을 풀고 채 1년도 되기도 전에 징역 3년을 받으시고 어머님의 전남편은 불구속 입건으로 벌금형을 맞았답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한 사람들에 비해 벌이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아이를 낳고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것도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아버님은 그때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며 아직까지 어색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그 뒤 아이를 가져 손주를 낳아드렸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왕래는 하고 지내요. 아버님은 그때 그 일이 남편에게 꽤나 미안했는지 다시 여자를 만나러 다니지도 않으시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매일을 본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오시곤 합니다. 아마 평생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죠? 하지만 남편 또한 이젠 아버님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가족의 화목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 여자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처럼만 밝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담당 의사가 남편의 몸 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이 좋지 않다며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세후에는 결국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이 고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곤 했지만 엄청 힘들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급성 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에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 입원을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댁에서 알게 되자 집안에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급성 신염에 걸리게 된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을 되받아쳤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군데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이 사람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말이나 하고 어머님이 저희 한 푼이라도 도움 주셨어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용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건 아니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받아야죠. 그동안 서방님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줄 끊겼다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이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거 형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 맞다. 막내는 이번에 큰돈 나갔잖아.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희 집안이 잘만 살았어도 내 아들이 고생했겠어? 아무리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 거잖아.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생활비만 적게 가져갔어도 몸 상태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얼굴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어머님 불만 들어주려고 고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요.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빼먹으려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한계가 찾아온 거고 버티지 못해 결국 급성 신장염에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남겨질 애들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동안 참고 살면서 생겼던 불만들을
전부 쏟아내 버렸어요. 시모와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 말을 받아치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시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서였기에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온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아까부터 형님이 하는 말을 왜 듣고만 있었는지 알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실망스러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사정 누구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 대출만 80%까지 끌어올려 받았어요. 이 사람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벌어모은 돈 고작 20%밖에 안 됐었다고요. 이건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래서 벌어들이는 돈 합친 것보다 형님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서 아주버님 입원했다고 저희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지원하라고요? 제가 항상 형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돈에 더 환장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맞다, 맞아. 얘네 둘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거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밀어 버리려는 거 나도 다 안다. 어쩜 사람이 저러니?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가족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지금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은 많이 없어요. 두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매출이지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서방님 월급보다 적다고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만 마주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받을 때나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서 그게 동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나 봐. 그렇다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안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시내거리에 판매하는 의류 매장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버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동서내외는 제가 버는 매출이 진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과 순수익에 대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제 입만 아파서 개념 없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시무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 했어요.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장 이식에 대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병원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떠나서 시모의 자식이고 시동생의 형인데도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까지 눌렀는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려 하길래 그냥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시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얘기하자며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동서내외와 시부모님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안 됐는지 상당히 많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실에서 우리 내쳤을 때 영 끊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건이 뭐야? 그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급성 신장염인데 너무 악화가 많이 되어버려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간 결국 그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가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 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식을 하나만 하잖아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이식을 해주겠어? 당신이랑 애들이 있는데 괜히 내 신장 떼어줬다가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방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요? 가족이라면서요. 그이한테 도움받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렸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뿌리쳐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그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정말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이가 그냥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장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노후돼서 하나만 하다. 차라리 그냥 너 걸 떼주는 게 어떻겠니? 가족 걸 해야 부작용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너한테 달려있는 거 떼어줘도 그게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냥 네가 신장 이식 해줘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걸 떼어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먼저 돌아갈게요. 기분 잡쳐서 음식 넘어가지도 않겠어요. 이식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형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해? 집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장은 받고 싶대요? 있는 거 다 퍼줬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제가 미쳤어요? 이래서 주는 사람 마음 모른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방님한테 줬던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은 돈인지 모르나 본데요. 그 돈 잘 시간 줄여가면서 대리운전으로 벌었던 돈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이는 서방님이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간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민도 하지 않고 지어준 거라고요. 그 돈조차 없어서 빌렸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빌려준 돈이 적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되돌려 받는 게 좋겠네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도와줄 필요 전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그이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기서 불만 터트려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면 다시는 문도 두드리지 마.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선회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자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식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자 경악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도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장 이식을 결정한 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과 수술 잘 끝내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마취에 깨서 눈을 뜨게 됐는데 수술실이 아닌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롱한 상태라 속이 울렁거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저희 부모님도 아닌 시모였고
저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없어도 우리 집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내 아들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라. 신장 그거 하나 떼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한바탕하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었다. 너 하나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회복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지. 너처럼 기세고 성격 고약한 그런 며느리 원했던 거 아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시모는 이혼장으로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면서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마취가 덜 풀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향해 서류를 휘두른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은 명백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환자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수술실에 기계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건 없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취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가 깨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 해도 그건 또한 환자의 몸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 수술실에 있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본 뒤에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덜 풀린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끝내면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저에게 이혼 서류로 얼굴을 내려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시모와 마주친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도중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에 아빠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거 뜯어 말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딸은 자기와 평생 함께해야 될 남편이라고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제 딸은 신장 이식을 고민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급성 신장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이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 딸은 무서움을 참아가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사돈은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도 덜 깬 제 딸에게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에 뺨을 후려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결심한 내 딸에게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오늘 사돈이 보인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 상황을 절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취에서 거의 회복이 된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실 밖을 살핀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수술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이 말에 시모는 병실 문을 박차고 수술실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목소리는 병실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동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동서의 말을 듣던 시모는 결국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동서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동서네 애를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이 뒤늦게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동서를 밀쳤지만 시동생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가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동생이 수술실에서 나오길 모두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수술 끝에 나온 의사는 결국 시동생이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동서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시모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면서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동생은 어차피 가망이 없으면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한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하루를 넘기긴 힘들 거라며 시동생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신장 이식을 진행하는 게 남편한테도 좋을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하길 원했어요. 시부는 둘 다 세상 떠나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말대로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서도
괴로움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한테 옮겨지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회복 속도도 좋아 큰 부작용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 통원 치료 받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모가 겪은 아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부도 시모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었고, 동서도 저에게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모는 시동생이 떠난 충격에 조용히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서가 저에겐 막말을 퍼부었어도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가족인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을 시부모님에게 차별받고 살았어요. 처음엔 잘난 아주머님이니 시부모님이 어깨가 으쓱할 만하겠다 싶어 이해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모습 때문에 참기가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나마 중립을 지켜주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는 나중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셔 형제들끼리 유산 싸움이 난다며 미리 유산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분배였죠. 그럼에도 받아들이게 된 건 그냥 부모님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상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남들은 바보다 미쳤다 했지만 남편은 형제 사이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서울의 그 노른자 땅은 우리 첫째네가 가져가고 너넨 저기 시골밭 가져가라. 그래도 평수가 꽤 클 거야. 거기서 밭을 매던지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짓던지 그건 너네 알아서 하고 어쨌든 형모가 치는 이거야. 알겠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첫째고 네가 막내인데. 나중에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집 대소사를 다 누가 하겠냐? 억울하다고 생각 마. 솔직히 그 땅이 나중에 떼돈이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아? 네가 나보다 늦게 태어난 죄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전 상관없어요. 누가 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어떤가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분배해 주세요. 평생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그렇게 큰 돈 욕심나지도 않아요. 저희 먹고 살만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되는 거죠. 그래. 어차피 사업하는 첫째네는 자금 들어갈 일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한테 몰아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당하신 엄마 말씀입니다. 저야 뭐 사업으로 이리저리 바쁘니까 들어갈 돈도 많죠. 그에 반면에 둘째네는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애인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할게요. 시숙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눈에 띄게 차별하며 유산을 분배해 주셨고, 착한 남편은 밭이라도 감사하다며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서 남편과 싸웠지만 남편의 소신은 단호했어요. 저 역시 나중엔 그래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마음을 다잡은 하루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게 차별당해도 당신은 괜찮은가 봐. 아무리 첫째 막내가 나누어져 있어도 그렇지. 그깟 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걸 줘? 당신 지금 아주버님네 땅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기 지금 재개발할 거라 어마어마할 거라고. 욕심도 없지? 어차피 엄마가 형 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내가 뭘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형한테 다 물려주시겠다고 한 건데 엄마가 내 생각해서 밭이라도 주면 나야 좋은 거지.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에 욕심내지 말자. 형은 사업도 하니까 아마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자식들 중 누구라도 잘 살면 좋지. 형이 잘 살면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거라도 있어? 다들 각자 살기 바쁘구먼. 하여간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아버님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형한테 모든 걸 다 준다고 했다고 한들 설마 그러시겠어?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아휴. 착한 당신이랑 이렇게 사는 것도 답답하다. 착해서 좋아했구먼. 이거야 원. 제 거 하나 못 챙기다니 답답해. 원래가 욕심 없는 남편이라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상 제 땅도 아니었고 정말 어머님 마음이셨기 때문에 저도 따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렇게 어머님의 차별 속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수성가가 아닌 유산으로 인해 사업을 한 시숙은 본인이 잘나서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저희를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에 보이는 거에 민감한 형님네였기 때문에 나물고 깔봐야 직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돌을 닦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동선에는 귀농 생각해보는 게 어때? 어차피 그 밭도 평수가 어마어마하다며. 차라리 농사나 짓지 왜? 서방님 일반 회사원 월급도 빠듯하지 않아? 남자가 좀 포부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서방님 보면 욕심도 없고 그저 허허 실실. 동서도 진짜 속에서 답답하겠다. 어머님이 준 땅 팔아서 우리 이번에 여기 빌딩 매입했잖아. 네, 좋으시겠어요, 형님. 이제 빌딩 주시네요. 저희 형님 말만 따라 밭에서 뭘 해야 할지 생각 중이긴 한데 애매하네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아니 그 밭에서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얼마나 좋아? 네가 오죽 일을 잘해? 그건 그래요. 동서는 원체가 우악스러워서 일도 잘하니까 아마 밭도 잘 맬걸? 아, 동서, 취직 자리 알아본다고 했지? 그냥 편하게 우리의 픽업이나 해줘. 내가 월급은 넉넉히 줄게. 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냥 가족이 편하긴 하더라. 어머, 그러면 되겠다. 우리 장손 픽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지. 그래, 둘째네 어차피 일도 구하는데 네가 좀 해줘라. 제가요? 아,
격리직 면접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도 커가니까 안 그래도 이 수입만으로 많이 빠듯하긴 하거든요. 빌딩주가 된 형님은 역시나 제 앞에서 자랑하기 급급했고, 사실상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월급으로 빠듯해 일을 구하고 있는 저에게 형님의 아이 픽업을 부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맨날 자랑만 하는 형님과 마주칠 생각에 거절하려 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돈이 뭔지 저 역시 제 코가 석자라 형님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힘들었는데 형님은 저의 불행을 즐기느냐 절 계속 옆에 두려 했고 오히려 본인이 행복하다는 걸 더 어필하며 저에게 자괴감을 주었어요. 우리 애 집에 오면 유기농으로다가 간식 대령하면 되고 학원 갔다가 개인 레슨 그리고 집까지 안전하게 해야 해. 그냥 동서가 우리 동훈이 비서라고 생각해. 나야 마사지 받고 엄마들 모임 갔다가 하면 동훈이까지 케어하기 불가능하거든. 아, 네, 형님. 말 귀 기울여 들을게요. 어쨌든 동훈이만 잘 픽업하고 먹을 것만 제때 챙겨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훈이 시험 기간엔 예민하니까 쓸데없는 말 걸지 말고 그냥 정말 일하는 사람처럼 하면 돼. 아, 그리고 중간중간 내 옷이나 집안 청소도 좀 부탁해. 이건 정 아니겠어? 중간중간 내가 팁도 줄 테니까 걱정 마.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형님이 저렇게 절 가정부 부리듯 부려도 그러려니 했어요.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할까 싶었던 것이 제 속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님네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조카 픽업뿐만 아니라 형님의 개인 심부름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처음 생각한 마음이 맞아떨어졌고 형님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 얼굴 붉힐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나 엄마들 모임 가는데 내가 깜빡하고 엄마들 줄 쿠키를 집에 놓고 나왔지 뭐야? 집 앞 브런치 카페니까 우리 집 도착하면 그거 가지고 좀 와줄래? 오늘 안에 꼭 줘야 할 쿠키거든. 어차피 동훈이 학교 가서 지금 할 거 없잖니. 아, 네, 그럴게요. 이거 쿠키만 가지고 나가면 되죠? 형님들 도착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나갈게요. 곧 배워요. 그렇게 형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브런치 카페에 도착하고 무사히 쿠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때 엄마들과 웃으면서 저를 조롱하는 형님이었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잘 사는 게 부러워서라기보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렇게 절 업신여기는 게 참 수치스럽고 눈물이 다 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동은 엄마 동서야? 아니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 어떻게 자존심도 없이 형님의 종을 자처하냐? 나 같음 못한다. 누가 아니래. 나도 그냥 던져본 말인데 불쑥 문 거 있지? 가족이니까 그냥 월급 더 주고 부리는 거지 뭐. 저 집안 구제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 근데 그거 알지? 개미들은 아무리 이래도 개미라는 거. 누가 아니래. 요새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 되겠어. 그래도 동은 엄마네는 다행이지 뭐. 시어머니가 노른자로 딱 해줬다며? 그럼 당연하지.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어. 그걸 보고 해주신 거지. 아마 그 돈 우리 동서네로 갔으면 개미들이 돈 쓸 줄이나 알아? 그냥 적금하고 저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쓸 줄 아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
하여튼 시집 잘 갔어. 어떻게 시어머니가 딱 큰아들만 편애하냐? 잘 가도 너무 잘 갔다. 오늘 동훈 엄마가 한턱 쏴. 당연히 내가 싸야지. 난 있는 게 돈이랑 미모밖에 없잖아. 어머, 동서 안 갔어? 뭐해? 당장 가서 집이나 치워. 제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형님과 아줌마들은 킥킥대고 웃었고, 카페에 워낙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우스운 꼴이 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형님네와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아이 픽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막말을 했고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쌍으로 막말이 이어졌어요. 제 생각엔 힘들게 사는 저를 옆에 두고 그저 계속 조롱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자 저에게 화를 내는 걸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보다 못한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당당한지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내가 주는 월급이 작아? 뭐가 문제야?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동서네가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야. 고마운 줄 모르고. 아휴, 됐어. 나도 동서네한테 기부한다 생각하고 쓴 건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거면 나도 일 없어. 너네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애가 어쩜 정신머리가 그러냐? 악자같이 벌어서 살림의 보탬이 돼도 모자랄 판에 너 월급도 많이 받는다면서 네 형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그만두는 거냐? 부부가 쌍으로 모질라서 그냥 답답스럽다. 놔두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죠. 솔직히 동서네 집 알만하잖아요. 겨우겨우 서방님 월급으로 사는 거.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니, 저희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어머님 그 많은 재산 다 아주버님한테 물려주시고 저희한테 어디 구석에 있는 밭 하나 딸랑 남겨주셨죠? 형님네는 그거 다 팔아서 지금 빌딩주에 사업에 승승장구하는데 저희는 그거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유산을 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진짜 너무들 하세요. 그래놓고 저희가 정신상태가 글러서 못 산다고요? 말 막 하지 마세요. 어머, 동서, 뭐 열등감 있어? 어머님이 다 우리한테 해주실 만하니까 해주신 거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사업은 능력이야. 우리 남편이 잘나서 이렇게 사업을 키운 거 가지고 열복하면 돼? 하여간 없이 사는 것들이란. 형수님, 말 조심해요. 솔직히 형수님이 이 사람 하루 이틀 무시한 것도 아니고 어땠을지 안 봐도 훤한데 가족끼리 어찌 이래요? 제가 바보라서 뭐 유산에 대해 수긍했는 줄 알아요? 그래도 형이 잘 살면 좋으니까 애써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실래요? 아유, 무서워라. 어디 저렇게 쌍심지를 키고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그런 심부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안 살아지는 거야. 그리고 장남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뭘 그렇게 얼마 안 가져갔다고 유세를 떨어? 이제 와서 소송이라도 할래? 엄마, 그 말이 아니라. 됐어요. 어차피 100번 말해도 엄마는 형네만 두둔할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불합리한 걸 얘기해도 형님과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 또한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겠다. 딱 할 도리만 하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굳게 먹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더 이상 제가 시댁에 잘하지 않겠다고 하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 또한 본인이 답답했다는 것을 깨달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나마 남편이 내 편이니 모든 게 위로가 되는 날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형수님네 일 당장 그만둬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어머님 진짜 너무해. 아니 형도 그렇지. 양심이라곤 눈곱털만큼도 없나 봐. 내가 다시는 형님네 상종 하나 봐라. 그냥 특별한 날 얼굴 보는 거지 뭐. 나도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나아져봤자 뭐 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참고 살자. 너한테 내가 있고 나한테 네가 있잖아.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분명 올 거야. 내가 더 열심히 벌게. 그러니까 너무 돈돈하지 말자. 그렇게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중간에 가끔 시댁에 갈 때면 형님네가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어쨌다 이런 자랑을 늘어놓아 어머님 입이 귀에 걸리게 했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관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마지막엔 늘 제 속을 긁는 얘기뿐이었고 평정심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 옷 입을래? 내가 샀는데 나한텐 안 어울리네. 조금 없어 보인달까? 근데 동서는 어차피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고급스러우니까 동서 입장에선 땡큐일 거 아니야. 나밖에 없지? 이래서 동서지간을 잘 만나야 한다니까. 넌 참 애가 착하기도 하다. 굳이 환불할 수도 있는 걸 네 동서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 아유, 마음 씻고 온 것. 아니에요. 환불하세요. 어차피 옷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가격에 비해 질도 싸구려 갖고 일 없어요. 뭐? 싸구려? 아니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지금 동서가 입은 것보다 훨 비싼 거거든? 진짜 어이없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입으면 없어 보이는 옷을 왜 저한테 주나요? 피차 일반 마찬가지지. 됐으니 도로 가져가세요. 아유, 저 말하는 것 봐라. 아주 정남이가 똑 떨어지게 말하네 진짜. 네 형님이 너 생각해서 사온 거구만. 말을 해도 에휴. 그럼 어머님 입으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뽀글머리랑 어쩜 그리 잘 어울리는지. 전 냈으니까 어머님이나 입으세요. 어머. 아주 이제 막 나가겠다는 거냐? 저 촌스러운 걸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사람이 그런 심보로 살면 안 돼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촌스러워 보이시나 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옷 입으라고 강요 마세요. 형님과 어머님께 할 말을 톡톡히 하자 본인들도 어이가 없지만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계속 꿀릴 건 없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3년 동안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먼저 연락 한 통 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두실 리가 없었고 기어이 김장하는 날에 꼭 일손을 도와야 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아니 우리 집 김장을 그럼 나 혼자 하라는 거야? 네가 몇 년째 코피기도 안 비추니까 내가 김장할 때마다 담이 오잖아. 와서 도와야지. 너 요새 살만하구나? 아주 말대꾸를 그렇게 해. 됐고 무조건 와서 김치 담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갈 거야.
형님은 안 오시면서 왜 저만 불러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세요? 막말로 그렇게 이쁜 형님 떡 하나 더 주시면서 부려먹길 저를 더 부려먹으니 하는 말이에요. 친정엄마가 김치 해주신다고 하셔서 김치 안 먹고 안 하러 갈게요, 어머님. 혼자 해 드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때문에 부모 자식 영 끊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없이 살면 더 수그려야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하도 전화로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시댁 김장하는 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했고, 어머님은 저를 부려먹는 것을 뽕 뽑으시려는지 김장뿐만 아니라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한다며 난리가 나셨어요. 몇 년 만에 시댁에 방문한 거라 말은 어머님께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마음이 조금 풀어진 상태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변한 거 없이 그대로 저를 시녀 그 이상으로도 보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역시나라는 생각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죠. 이따 큰애 김치 가지러 온다고 했으니까 네가 버무린 거 모아다가 김치통에 넣어놔라. 우리 큰애네 가지고 가게. 고생은 다 제가 하고 먹는 건 홀랑 형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신 김장 안 해요, 저. 하도 오랜만이라 오긴 한 건데 이젠 다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별일 없으면 진짜 다신 안 올 거예요. 제가 이 집 시녀도 아니고. 하든 말든 어쨌든 잔말 말고 김치나 담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시어머니가 하라면 할 것이지. 그 입 깨매버린다. 없이 사는 것들은 불만이 많아요. 하라면 할 것이지. 이래서 내가 너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그저 없이 살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말대꾸하는 법만 늘었냐? 아주 코피기도 안 비치더니 더 싸가지가 없어졌어. 에휴, 미워 죽겠어 정말. 시어머니와 투닥이며 김장을 다 했고 형님네 것까지 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기가 막히게 김장이 끝나자마자 김치를 가지러 시댁에 도착을 하였고 저를 보며 역시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다 돈자랑이지만 말이에요. 어머, 동서가 김치 담갔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네. 몇 년째 거의 손절하다시피 했잖아. 그래, 사람이 그래야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려면 어머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해. 알겠지? 어디 동서가 담은 김치 한번 맛이나 볼까? 어머, 굴도 있네. 그래도 다행이야. 동서는 할 일 없으면 반찬 가게에 취직하면 되잖아. 역시 모든 사람이 한 가지는 잘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 그리고 뭐 몇 년 사이에 어디 취직이라도 한 거야?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그 옷은 짝퉁? 저 건드리지 마시고 김치 담아놨으니까 김치나 가져가세요, 형님. 형님이랑 어머님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형님은 약 올리는 얼굴로 김치를 집어먹었고 먹자마자 퇴하며 김치를 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 행동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짜? 완전 소태네. 이것도 김치라고 했니? 돈 줄 테니까 그냥 김치 사와. 입만 버렸네. 아니, 제대로 버무리라고 했더니 아주 얼마나 철거쓰면 소태야. 하여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시댁 김장날 70억 상가주 형님이 내 면전에다 굴 겉절이를 던지며 한 말이었고 전 순간 황당하였습니다. 제가 황당해하자 그 모습에 내 남편이 달려나와 한마디 거들었고 반전으로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시숙 인생이 아작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부터 나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회사 요새 어려워서 상가 내놨다면서요? 그 빌딩 엄마네가 내놓은 거 그거 제가 구매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다 끝나가는데 이제 재계약 안 하려고요. 형네 회사도 그렇고 형수 친정 식구들 거기서 장사하고 있죠? 다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서방님이 어떻게 그 건물을 사요? 그거 70억짜리예요. 혹시 꿈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소리를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셔 정말. 동서, 서방님 오늘 아침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지? 말이야 방구야? 엄마가 찌꺼기 땅이라고 저한테 분배해준 땅 있죠? 거기가 글쎄 재개발을 했지 뭐예요? 저 200억 보상 받았어요. 절대 찌꺼기 땅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그런데 땅을 괜히 사놓으실 분이 아니지. 이제야 말하네요. 네, 현실은 이러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도 안 한 경기도 구석에 있는 땅이 재개발이 되고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저흰 자그마치 200억이라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마침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아주버님네는 빌딩 전체를 매각하려고 내놓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그걸 놓칠세라 빌딩을 구매하게 되었죠. 본인의 형뿐만 아니라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줄줄이 빌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다 내쫓았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님네 식구들은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야말로 황당해했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200억? 아니,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기퉁이 땅이라고 준 거지. 그렇게 보상받을 줄 알았으면 널 줬겠냐? 니네 형을 줘야지. 사업하는 큰 양반인데. 예, 됐고. 그거 니네 형 명의로 돌려라. 어차피 너네같이 평범한 애들이 감당 못해. 이제 알겠네요. 엄마도 형도 다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나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이미 유산 분배 끝났고 형은 저보다 더한 걸 받았잖아요. 전 보상을 받아서 이 정도가 된 거고 절대 포기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형네 회사도 옮기려면 엄청 큰 사이즈로 옮겨야 하는데 당장 어디에다가 회사를 구하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우리 빌딩을 산 사람이 서방님이라니. 그게 너였어? 너 그게 얼만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싸움 만들지 말고 나누자. 깔끔하게 나누면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마. 말도 안 되지. 네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좀 해봐요.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너 그거 당장 네 형한테 돌려놔. 네가 뭔데 그 돈을 가로채? 자식이라고 같은 자식인 줄 알아? 빌딩을 구매할 때 남편이 부동산 아저씨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같았어도 절대 남편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형님네는 엎친 데 덮친 격 빌딩이 매각되고 회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집까지 내놔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가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하겠는지 돈을 나누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이거 하시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나눠.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면이 사는 거야. 엄마한텐 전 자식도 아니죠? 그저 장남. 그러니까 미영이가 이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도 이 정도인데 딸이야 자식 취급하겠어? 그때 미영이처럼 손절을 쳤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연을 붙잡고 있었나 몰라. 사실 어머님에게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이 집과는 연을 끊어 아예 무소식으로 산다고 해요. 그나마 남편은 가끔 만나서 차 한 잔 정도는 하지만 시숙과 어머님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며 늘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에게 자식은 장남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싶었죠. 우리 남편 회사만 이전하지 않게 해줘. 그만한 규모로 어딜 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솔직히 그 땅 우리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 지분도 좀 있는 건데 마음껏 그렇게 쓰지 말아줬으면 해. 부탁할게. 지분 같은 소리 하네. 남편이 시댁 손절친 이상 저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희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그렇게 한 푼이 아쉬우면 그때 제가 했던 것처럼 저희 딸 픽업이라도 해주면서 월급 가져가던가요. 돈은 많이 쳐드릴게요. 저희 아무리 땅 보상이 됐어도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지키고자 김장이며 하고자 하는 도리는 하려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네요. 어머님도 큰아들만 자식이시니 뭐 우리야 아쉽지 않겠죠? 절대 보상될 것 같지도 않은 땅이니 준 거지. 혹시라도 그게 재개발 얘기가 있었으면 그마저도 저희 안 주셨을 거 알아요. 두 분이 짜고 치고 이렇게 한 거니 벌은 달게 받으세요. 참 세상 공평하죠?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요. 형님네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아, 웃음 나오네 진짜. 한번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으니 참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아주버님네 회사는 어려운 형편에 빚을 갚지 못해 대규모 인원 감축, 게다가 회사마저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이전을 했고 형님네 식구들도 잘 되던 장사를 이전이라는 이유로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빚을 갚기 위해 형님네가 집을 팔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네로 결국 들어가 합가를 했다고 했어요. 아주 꼴보기 좋더라고요. 까탈스러운 어머님과 형님이 매일 마주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게 사실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우리 큰애가 뭘 얻어먹고 산 거야 도대체? 넌 아주 돈 쓸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거 없구나. 작은애는 살림이라도 똑소리 나게 하지. 돈도 아낄 줄 알고. 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지네 식구들 줄줄이 데려다가 빌딩에 상가 하나씩 내주고 그 돈으로 월세를 받았어 봐. 지금 돈을 모으고야 남았지. 에휴, 어쩌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지금 저랑 동서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고 며느리라고 할 땐 언제고 어쩜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어요? 태세 전환이 아니라 한심해서 그런다. 돈이 있을 때야 네가 어떻게 살든 뭐 간섭 안 하지만 지금 없이 살면서 어쩜 집에서 꼼짝도 안 하려고 해? 우리 아들이 너 벌어먹이려고 일하는 줄 아니? 부부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도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기퉁이 땅까지 우리 남편 줬어야죠. 왜 그걸 동서네를 줘가지고 일을 이사단을 만들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말하지 마요. 막말로
너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더 안 해줬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 내가 있는 모든 거 다 줬어, 너희한테. 그렇게 형님을 추앙하던 어머님은 형님과 합가를 한 뒤 시집살이를 톡톡히 하신다고 했고, 그마저도 저에게 형님 흉을 보시고 싶어 전화를 하셨지만 한두 번 받아주다 아예 끊어버렸어요. 저에게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남편이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못을 박았기 때문이에요. 뒤에 형님네는 저희의 유사미 탐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지만 이미 저희보다도 훨씬 많이 가져간 것도 있었고, 애초에 저희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유산이 훨씬 더 많았기에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욕심이 참 끝이 없네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다 날려먹고 저희 것까지 탐을 내다니. 개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는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때요? 유산을 남겨준 건 감사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어머님께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꼴 좋다고 해야 하는지. 어쨌든 덕분에 잘 살아갈 것 같네요. 이제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그래도 너희 형 다시 재기해야 하니까 네가 좀 마음 좀 넓게 써라. 너 200억이나 보상 받아놓고 형 모른 채 하는 거 아니지? 이 엄마는 모른 채 하더라도 니네 형 좀 살려줘. 걔가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집에 장남이 잘 돼야 면이 서는 거다. 아무리 아래 것들이 잘 되고 형을 짓누르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끝까지 형 타령. 아버지가 남겨준 모가치 중에서 엄마 목대에다가 그럼 형 주면 되겠네요. 왜 제 몫을 주라는지. 다신 엮이지 마시죠. 이건 다 엄마랑 형이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 잘 헤쳐나가길 빕니다. 여보, 가자. 말도 섞을 필요 없어. 결국 이런 결말이 나고 말았고, 저흰 빌딩에 월세를 주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넣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것도 참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있는 시누이에게 유산을 조금 나눠주었어요. 세금이 컸지만 그래도 시누이도 자식이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누이는 정말 저희한테 고마워하면서도 본인은 애초에 집을 나가 살아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복이니 이 복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 어려운 단체에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복이 돌아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온 가족이랑 손절했지만 손절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늘 누누이 말을 했고, 저 역시도 그 꼴을 보지 않으니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저희 몫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다짐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